네, 이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잘 알려져 있는데요. 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그 심각성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지, 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 자리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먼저 우리나라 자살률이 전 세계 1등이라고 하는데 네, 실제 어느 정도입니까? 네, 2019년 통계 자료, 그러니까 현재까지 지금 최근 자료가 이제 2019년 자료인데요. 네. 이 자료 살펴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26.9명, 그러니까 27명 정도로 이제 나타났고요. 네. 이는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, 그러니까 말씀하신 OECD 평균 11.3명에 2.4배에 이르는 수치였습니다. 그러니까 자살은 우리나라 이 인구 사회학적 통계에서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. 2019년에 한국에서 자살한 사람이 1만 3,799명인데 이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3,349명이라는 사실에 견주어 봤을 때 4배를 넘는 수치고요. 하루 평균 37.8명이 자살한다는 이제 계산이 나오는 거죠.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. 네. 이 한 해에 10,000명이 넘는 우리나라 국민이 스스로 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하니까 참 충격적인데요. 특히 이런 객관적인 수치로 또 보니까 더더욱 이렇게 쉽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만큼 이 주요 사망 요인으로 주목을 더욱더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? 우리나라 자살률이 2017년까지는 그래도 감소세로 돌아섰었는데요. 네. 그래도 OECD 국가 중에서는 이제 최고치였지만 2018년 이후에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. 이 한국인의 사망 원인으로 이 자살은 암과 심장질환, 폐렴, 뇌혈관 질환에 이어서 5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다른 질병처럼 자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찾아서 낮추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. 네. 이렇게 자살은 사회적 위험의 상징이기도 한데요. 이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우리나라에서 좀 살아가기가 좀 쉽지 않다. 이런 지표인 것 같기도 합니다. 네네. 자, 그만큼 또 사회가 불안하다는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로는 이런 자살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? 네, 이게 사회가 불안할수록 이 자살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.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량 실업이라든가 사회적 고립도 불안감이 증폭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그런 현상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.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자살은 이 유행병과 같은 특징이 있다는 건데 네. 이 베르테로 효과라고도 하죠. 네.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 그 사람을 선망하던 사람들이 따라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유명한 정치인이나 또 연예인이 자살을 하게 되면 그 소식을 접한 사람이 이제 모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네. 있고요. 특히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의 자살은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기도 합니다. 네. 자, 이렇게 앞에서 자살과 관련된 그런 영향의 요인을 찾아야 자살률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요. 자, 그럼 어떤 이 자살 요인이 있을까요? 네, 일단 만성 질환이 많을수록 이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. 이 고려대학교 이제 안암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큰 고통을 겪는 이 만성 질환자들이 자살과 같은 이 정신건강 문제에 취약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. 그래서 이들 연구팀은 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성인 1만 6,059명을 대상으로 동반한 이 본인에게 동반한 만성질환의 유형과 개수 또 자살 생각의 연관성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를 따져보니까 이 만성질환의 개수가 많을수록
자살 생각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고요. 몸이 힘들면 마음도 그만큼 약해지기 마련인데 이게 통계로 이제 확인이 된 것이죠. 네, 너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요. 자, 그럼 이 관련 통계는 좀 어떻게 나타났나요? 근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만성 질환이 5개 이상인 사람의 경우 만성 질환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 견뎌봤을 때 이 극단적인 생각을 가질 위험이 2.78배, 그러니까 3배 가까이 달한다고 하는데요. 네, 특히 이제 만성 질환 중에서 이제 신부전, 이게 콩팥병이라고 하는데 이 신부전을 앓고 있는 환자의 이 극단적인 생각 위험이 건강한 대조군의 4.4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, 이는 제가 만나뵙는 이 신장 장애인 협회 회원들이 계신데요. 이분들의 목소리와도 좀 일치를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같은 신장병을 가지고 있던 회원들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그만큼 이제 심리적, 정서적 압박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리고 이 신장 장애인 협회 이제 회장님이 계신데요. 네. 이 회장님은 이 회원들의 장례식장을 찾아서 가족들을 위로하는 일이 주요 일가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니까 이 신장병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. 네. 이 신부전 같은 경우는 그 신장의 여과 기능이 떨어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질병이고 또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서 혈액에서 또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그런 혈액 투석을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그만큼 또 삶의 질 자체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투석에 들어가는 시간은 이 사실상 삶을 멈추고 있는 것과 같다.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. 그만큼 이 환자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. 이는 이제 다른 여러 질병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. 예를 들면 천식이나 아토피 피부염, 또 뇌졸중을 가진 환자들도 같은 비교 조건에서 이 극단적인 생각의 위험이 각각 2.1배, 1.77배, 1.5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, 이들 질환, 질병 모두 이 일상 생활 자체가 이 어려울 만큼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저도 들었는데요. 자, 특히 이런 자살 충동,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은 또 대물림될 위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건 좀 어떻게 되나요? 네, 그래서 이 연세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. 이 청소년의 이제 자살과 관련된 생각이 부모의 이제 자살 생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 12세에서 18세 청소년 2,324명을 대상으로 부모 자식 간의 이 자살 생각의 연관성을 분석했더니 조사 대상 부모의 16.1%가 최근 1년 이내에 자살 생각을 한 경험이 있었고 또 자살 생각을 한 부모의 자녀 가운데 18.4%가 최근 1년 내에 이 자살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반면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부모의 자녀 중에는 이런 비율이 8.9%에 머물렀는데 같은 비교 조건에서 유독 이 여학생들의 자살 생각 위험이 3.2배에 달해서 더 큰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밝혔죠. 네. 자, 그러면 이렇게 자살을 생각하거나 또 이를 접한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같은 연구 결과도 살펴보면 이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려면 이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요인을 관리하는 것과 동시에 가족들, 특히 부모의 정신건강과 행태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. 네. 이게 누구든지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또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으면 이 자살 예방 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. 1577-0199번이나 희망의 전화 129번, 또 생명의 전화 1588-9191번, 또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야간이나 주말에도 이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.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제 우울감이 들거나 또 이 자살을 고민하는 순간이 왔을 때는 잠깐 이 생각을 좀 멈추시고 앞서 말씀드린 전화번호로 이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여러 기관들이 있으니까 어디든 먼저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
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살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또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텐데요. 뭐 어떻게 되나요? 근데 말씀처럼 이 정부가 이제 대책을 지금 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있잖아요. 네. 이게 전체 국민들의 우울감이 그만큼 높아져서 이 자살 생각이나 또 이제 시도할 게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, 그래서 이제 정부가 제4차 코로나 관계 부처 시도 협의체에서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해 중앙부처와 이 시도가 협력하고 또 심리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이게 심리 방역이라는 또 신조어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. 실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 불안과 우울, 또 자살 생각 등 주요 이 정신건강 지표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. 2년 전이죠. 2018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우울 위험군은 2018년도에는 3.8%였는데 2년 뒤 2020년대에는 12월 기준으로 20%까지 치솟았고요. 또 자살 생각률은 2018년도에는 4.7%였는데 2020년에는 13.4%로 이제 나타났습니다. 이게 모두 이게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고요. 결과적으로는 이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이나 치유 프로그램이 그만큼 필요하다, 이런 결론에 이른 것이죠. 네.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이런 또 안 좋은 점이 사라지게 될 텐데, 정부는 그럼 이에 대한 대책 뭐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? 일단 기본적으로는 심리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늘리고 이제 확대할 계획이다, 이렇게 밝혔는데요. 제가 봤을 때 특히 눈에 띄는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. 이 찾아가는 이제 안심버스 사업이 이제 그 사업이었습니다. 그럼 이 찾아가는 안심버스 사업, 이게 뭐 어떤 겁니까? 이 찾아가는 안심버스 사업은 이 작년에 이 시범적으로 이제 한 대를 이제 운영을 했는데요. 또 올해부터 13대로 확대해서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5개 트라우마 센터가 있어요. 그리고 8개 시도에서 이제 운영하기로 한 사업인데요. 이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재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이 마음 안정과 심리 평가, 또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평상시에는 이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 이 사회복지 시설들을 찾아서 이 심리 취약계층 찾고 이제 발굴을 해서 마음 건강 교육이라든가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. 네, 이건 뭐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. 자, 그리고 혹시 이 유족들의 그런 아픈 마음을 또 이렇게 다스려주는 뭐 그런 사업도 있습니까? 네, 사실은 이제 돌아가신 분도 안타깝긴 하지만 또 가까이 계신 특히 가족들의 충격은 또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 중앙심리보건센터와 함께 자살로 인해서 이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을 돕기 위해 이 애도 또 회복 과정을 지원하는 이 예기함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요. 그동안에 이제 유족들은 이제 갑자기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에 큰 이제 상실감을 겪지만, 이게 또 이제 사회적 낙인이나 또 경제 활동, 특히 직장에서 또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. 네. 이런 현실적 문제로 전문기관을 방문하거나 뭐 유족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. 그래서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사별을 이제 고인이 이제 돌아가신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 슬픔과 애도 과정을 또 잘 겪어낼 수 있도록 돕고, 또 고인이 없는 환경에 이제 적응하게 하거나 이 고인의 어떤 감정적 재배치와 이제 삶을 함께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4가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, 이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유족들이 또 심리적으로 이제 지지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이야기 공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. 이런 사업들도 좀 널리 알리고 그런 지금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꼭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우려되고 있는 자살 문제와 또 정부가 마련한 대책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 마음을 챙기고 또 갑작스런 이별로 인한 슬픔을 나누면서 이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.
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